미국은 이제 절대 한국에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번 이란 휴전 사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휴전 합의 그 뒤에는 말도 안 되는 뒷배경이 숨겨져 있는데요. 차마 끝까지 숨기지는 못하겠다며 미국의 어느 간부가 터뜨린 글이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5시 국가안보회의 지하 3층 비밀회의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1차 정밀 타격 작전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토마하워크 미사일 12발 중 단 2발만이 목표물 반경 100m 내에 착탄했고 나머지는 모두 빗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작전 보고서를 펼쳐놓고 침통한 표정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정확했지만 최종 유도 단계에서 심각한 오차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지하시설의 정확한 좌표 파악과 실시간 궤도 수정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이어 합참작전부장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현재 미군이 보유한 정밀 유도 기술로는 이란의 강화된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기존 GPS 유도 방식의 한계와 적군의 전자전 방해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다는 분석도 덧붙였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란이 최근 도입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거든요.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데이비드 국가안보보좌관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허친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과거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였던 감마-K 위상유도 기술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이야말로 현재 직면한 정밀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는데 아마도 다들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을 거예요. 체인버스 보좌관이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가 모두 허사가 된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곤 제가 준비해온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 연구팀과 협력했던 2019년 시험에서는 3m 이내 오차율 95%를 달성했지만 미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은 50m 이내 오차율도 70%에 그쳤다는 비교 분석이었죠. 숫자로 드러난 현실 앞에서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더욱 당황스러웠을 건 한국 시스템의 제작비가 미국 시스템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때 존 메카시 CIA 부국장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이나 다름없는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 기술에 의존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맡기는 건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 내 보수파 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미국이 한국 연구팀을 무시하고 협력을 중단한 결정이야말로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단언했어요. 권재윤 박사팀의 혁신적인 위상 간섭 알고리즘을 포기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생생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정치적 결정에 밀려났다는 뒷이야기도 공개했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미국 내 기술 독립파와 현실주의파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어요. 한쪽에서는 미국의 기술적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당장의 위기 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저의 주장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여전히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설득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국방부 연구개발청이었습니다. 제임스 코엔 합참작전부장이 사무실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찾아갔죠. 코엔 부장은 저를 보자마자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기술 이야기를 또 하러 왔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정한 데이터를 준비해 왔거든요. 지난 5년간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정밀 유도 기술 개발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2022년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차세대 유도 시스템의 참담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15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정확도는 기존 시스템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코엔 부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군인 출신인 코엔은 무엇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검토해보겠다며 자료를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바로 CIA 본부로 향했습니다. 존 메카시 부국장을 만나러 갔었는데 메카시는 한국과의 협력을 극도로 경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아계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었거든요. 주위 말로는 과거 중국과 협업을 하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부터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라도 완전 다른 나라나 다름없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실적인 논리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메카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기술 유출 문제였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의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어요. 감마 K 프로젝트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죠. 고위급 간부들을 설득하러 다니면서 며칠 후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젊은 장교들과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실제 작전을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들은 결과가 전부라는 입장이었어요. 이론보다는 성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수업체와 연결된 인사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레이시온과 보잉 출신 고위 관료들은 미국 방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미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체인버스 보좌관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동맹국들이 미국 기술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어요. 협력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현명함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IT 기술과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제 말에 동의하는 젊은 간부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 관료들과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벽은 높았어요.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서 면담을 요청했죠. 오스틴 장관은 군 출신답게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었어요. 작전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제 설명을 들은 후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력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알아봐달라고 따로 요청했죠. 오스틴 장관과의 면담 이후 저는 곧바로 한국 연구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5년 전 협력이 중단된 후 권재윤 박사팀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내부 자료를 뒤져보니 마지막 연락이 2020년 3월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부에 연락했어요. 한국 내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담당자에게
권재윤 박사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더니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연구소가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허름한 건물로 이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2020년 미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후 한국 정부 지원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주요 연구 장비들도 대부분 반납하거나 매각한 상태였고 연구원 수도 전성기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해체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민수에게 권재윤 박사 연구소 상황을 문의했더니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연구팀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정호 박사가 2022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정호 박사는 감마-K 프로젝트에서 위상 간섭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했던 천재적인 수학자였거든요. 연구비가 끊기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박민수 박사는 현재 연구소에는 권재윤 박사를 포함해서 겨우 7명의 연구원만 남아있다고 했어요. 전성기에는 25명이 넘는 연구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줄어든 거였죠. 대부분 대기업이나 해외로 떠났고 몇 명은 아예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 장비 상황도 참담했어요. 한때 최신형 슈퍼컴퓨터와 정밀 측정 장비들로 가득했던 연구소가 이제는 10년 된 구형 컴퓨터 몇 대와 기본적인 측정 장비만 남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임대했던 고가 장비들을 모두 반납해야 했거든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금만 더 제가 목소리를 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권재윤 박사만 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분명했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따르면 권 박사는 여전히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 자금을 털어서 연구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래도 연구원들의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박민수 박사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연락해봤어요. 김태영 박사는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영에게 권재윤 박사 연구소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을 문의했더니 너무나 마음 아픈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 정부도 미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후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쉽게 바뀌는데 예산 삭감으로 대부분의 군사 관련 기초 연구가 축소됐고 권재윤 박사 연구소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현재는 1년에 한 번 형식적인 평가만 받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 내에서도 권재윤 박사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감마-K 프로젝트가 기밀사항이다 보니 연구 성과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학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연구원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권재윤 박사에 대한 신뢰와 연구 자체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저는 과거 기록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내부 아카이브에서 2020년 3월 협력 중단 당시의 문서들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기밀 처리되어 있었고 접근 권한을 얻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문서는 2020년 2월 15일자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강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당시 국장이었던 스티븐 워커가 한국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압력이 들어왔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 미국 기술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위 간부들의 결정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마구잡이로 결정되니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현장 연구진들의 반대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점이었어요. MIT 공동연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 팀과의 협력 중단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감마 K 프로젝트가 90%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된다는 경고도 있었어요. 당시 MIT 연구팀을 이끌던 제임스 교수의 최종 보고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권재윤 박사팀의 기술력을 극찬하면서 이들 없이는 프로젝트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어요. 특히 위상 간섭 알고리즘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당시 저도 협력 중단에 반대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거든요. 정치적 결정 앞에서 기술자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바로 그때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과거 기록들을 모두 검토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권재윤 박사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국방장관에게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고 공식적인 출장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개인 휴가를 내고 비밀리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날 때는 성공적인 협력의 결실을 맺고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도시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5년 사이에 더욱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목적지는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구로구의 허름한 연구소였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간 곳은 예상보다도 더 초라한 건물이었어요. 4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첨단기술연구소라는 단순한 이름이었어요. 과거 화려했던 연구소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도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권재윤 박사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5년 전 갑작스럽게 협력을 중단했을 때 한국팀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대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구형 컴퓨터 몇 대와 기본적인 측정 장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연구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안쪽 사무실에서 혼자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권 박사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예상대로 권 박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왔느냐고 묻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이 실패했고 미국의 정밀 유도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감마 K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권 박사팀이 개발한 위상 간섭 기술이야말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권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권 박사는 미국이 5년 전에 왜 갑자기 협력을 중단했는지 기억이 안 나냐며 따져 물었어요. 특히 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뗀 것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권 박사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권 박사는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구비가 끊어졌고 그 때문에 이정호 박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권 박사는 개인적인 원망보다는 동료를 잃은 슬픔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배신해놓고 또다시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며 협력이 중단될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협력이기 때문에 쉽게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권 박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권 박사를 설득했어요. 당시 보안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도 기술 공유를 하지 못해 심각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년간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담보까지 받아 쓴다는 걸 들었다고 말이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제 이름을 걸고 남은 연구원들의 생활도 보장하겠다며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온 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온 게 아니라 제 뒤에는 국방장관이 있다고 얘기했죠. 권 박사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만약 저였어도 한국 기술을 배신한 미국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박사가 챙겨야 할 연구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오랜 대화 끝에 권 박사는 조건부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현재 연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실제로 협력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문전박대를 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권 박사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구원들과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권 박사의 분노와 실망을 직접 확인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뛰어난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권재윤 박사가 연구원들에게 제 방문 목적을 설명해뒀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김민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마 K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했던 핵심 인력 중 하나였습니다. 김민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점차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민수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상황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같은 나이대 친구들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불안한 연구소에 남아있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어요. 이정호 박사가 마지막까지 남긴 알고리즘 개선안을 완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김민수는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미국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열심히 설득했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나가고 난 뒤 박소영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연구팀에서 유일한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신호처리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박소영은 다른 연구원들보다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협력 재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박소영이 가장 우려하는 건 또다시 배신당할 가능성이었습니다. 5년 전 협력 중단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특히 연구 성과를 공유한 직후에 일방적으로 협력이 중단된 것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신뢰관계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소영도 현재 연구소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만약 미국과의 협력이 재개된다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구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미국과의 협력 시절을 그리워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과거 MIT 연구팀과의 협력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회상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연구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정호 박사를 생각하면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이정호 박사는 병원 침대에서도 알고리즘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런 동료를 잃은 슬픔이 여전히 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가장 젊은 연구원인 최준호였어요. 27세의 최준호는 2022년에 합류한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미국과의 협력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준호는 현재 연구소의 상황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연구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권재윤 박사의 지도 하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최준호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비록 장비는 부족하지만 팀이 보유한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젊은 나이답게 도전 정신도 강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원들과 개별 면담이 끝나고 나서 권재윤 박사는 한 사람 더 만나야 된다며 정 박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정 박사는 기술 연구보다는 프로젝트 관리와 대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는 건 재정 문제였습니다. 권재윤 박사가 개인 재산을 털어서 연구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6개월 후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연구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과 장기적인 보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모호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모든 연구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그날 저녁 권재윤 박사와 다시 만났을 때 연구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권 박사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협력 재개에 대한 자신의 최종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윤 박사의 조건부 승낙을 받은 후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팀의 조건들을 전달했더니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이란 핵시설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5년간의 연구, 독립성 보장이나 연구비 지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건 의회 승인 없이 비밀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의 긴급 사안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직속 비밀 예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인버스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침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뒷받침해줬어요. 드디어 극비리의 한미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였지만 법적 구속력은 확실히 보장된 계약이었어요. 권재윤 박사팀에게는 즉시 5년간 총 2억 달러의 연구비가 배정됐고 최신 장비 도입을 위한 별도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한국 연구소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IBM의 최신형 양자 컴퓨터가 설치됐고 독일제 정밀 측정 장비들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5년 만에 다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5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원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팀워크였어요. 5년간의 고난을 함께 겪은 연구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연구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별다른 조율 없이도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뤄졌어요. 이성민 연구원은 하드웨어 최적화를, 최준호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했어요. MIT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서 권재윤 박사와 함께 핵심 알고리즘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의 연구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서 금세 호흡을 맞출 수 있었어요. 연구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연구원들은 새벽까지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급여가 2배로 오른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시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통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위성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위상 간섭 유도 시스템을 작동시켜보는 실험이었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첫 번째 결과는 고무적이었어요. 기본적인 신호 처리와 궤도 계산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어요. 권재윤 박사는 예상했던 문제라면서 침착하게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정호 박사의 알고리즘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전 테스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에서 실제 미사일 궤도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네바다 사막의 비밀 실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기술이 진짜 실전에서 통할지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였어요. 연구원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내 반대파들이 여전히 협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실험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마지막 점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네바다 사막 비밀 실험장에서의 첫 실전 테스트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은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는 현장에서 미군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목표물은 800km 떨어진 가상 지하 벙커였습니다. 발사 초기 단계는 순조로웠어요. 토마하워크 미사일이 정확한 궤도로 날아가고 있었고 한국 팀의 위상 간섭 신호도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었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궤도 보정 데이터를 전송했고 초기 700km까지는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마지막 100km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더니 위상 간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미사일의 궤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목표물에서 150m나 벗어난 지점에 착탄했습니다. 실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시스템 과열로 인한 폭발이었습니다. 네바다 실험장의 통제실 한쪽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기술자 한 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서울에서 즉시 모든 신호 전송을 중단하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실험 실패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미국 내 보수파들이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존 메카시 CIA 부국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건 무책임하다면서 미국 기술로 독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비드 체인버스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억 달러나 투입했는데 첫 실험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상황이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건 록히드 마틴 출신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무시하고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했어요. 자국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해외 의존도만 높인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반발에 맞서 필사적으로 방어했어요. 첫 실험에서의 실패는 예상 범위 내라면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이 이미 원인을 파악했고 수정안도 준비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서울에서 밤새 원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 하드웨어와 한국 측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었어요. 특히 고온 환경에서 신호 증폭기가 과열되면서 위상 간섭 패턴이 왜곡된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48시간 만에 수정안을 완성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코엔 합참 작전 부장만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군인 출신답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시행착오가 필수적이고 첫 실패로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은 두 번째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권재윤 박사에게 상황을 전달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실험이 마지막이라는 압박감이 컸지만 동시에 기술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로 팀 전체가 다시 준비에 나섰어요. 모든 게 이 한 번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재윤 박사팀의 두 번째 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 내 보수파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존 메카시 CIA 부국장과 록히드 마틴 출신 관료들이 비밀리에 독자적인 2차 타격 작전을 추진한 거였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미국 기술만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작전이 감행됐어요. 페르시아만에서 발사된 토마하워크 미사일 8발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록히드 마틴의 최신 유도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했어요. GPS와 관성 항법을 결합한 방식이었는데 이론적으로는 10m 이내 정확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8발 중 목표물 반경 50m 이내에 착탄한 건
단 2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발은 모두 100m 이상 빗나갔고 그중 2발은 아예 500m나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란의 방공망이 미사일 3발을 요격해냈다는 점이었어요. 이란이 최근 도입한 러시아제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죠. 미국 군부는 이란의 방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작전 실패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을 반대했던 보수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의 차세대 시스템이 실전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성능을 보이자 관련 관료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제임스 코엔 합참작전부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모든 정밀 유도 기술로는 이란의 강화된 지하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적군의 전자전 방해와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질책했어요. 독단적인 작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작전을 사전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 출신 관료들에게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재검토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됐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기술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특히 위상 간섭 방식이 기존 GPS 유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미국의 2차 타격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 농축 시설을 지하 더 깊은 곳으로 이전하고 방공망을 추가로 강화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타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기술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저는 다시 한번 네바다 실험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권재윤 박사가 직접 미국에 와서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어요. 원격 조종보다는 직접 통제가 더 정확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최종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네바다 실험장에 도착한 권 박사를 맞이한 미군 기술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 출신 연구원들은 아시아인 과학자가 과연 무엇을 보여줄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어요. 첫 3일 동안 권 박사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본 미국 연구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보던 사람들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권 박사가 하드웨어 연결 부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존 워커 수석 기술자는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방식으로 신호 증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권 박사가 직접 설계한 냉각 시스템을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도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었거든요. 게다가 MIT 출신 연구원들도 한국 연구원들의 코딩 방식을 보고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보다 3배 이상 빨랐거든요.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되자 실험장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측 관찰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목격한 그들로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자 권재윤 박사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미국 연구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식으로 실시간 보정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00km 지점을 통과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사일의 궤도가 예상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존 워커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확한 궤도라고요. 주변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모니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600km 지점에서 데이비드 첸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차율이 0.5m라고요. 주변에 있던 록히드 마틴 연구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최신 시스템도 이 정도 정확도는 달성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100km 구간에 접어들자 실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난번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모든 미국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혹시 또 신호가 불안정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권재윤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위상 간섭 패턴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마지막 정밀 보정에 들어갔어요. 그의 모습을 본 나사 출신 연구원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런 수준의 실시간 재현은 처음 본다고요. 착탄 순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결과가 나왔어요. 목표물에서 단 2.3m 떨어진 지점에 정확히 명중한 거였습니다. 실험장에 있던 50여 명의 미국 연구원들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존 워커가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감동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고 곧 실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로키드 마틴의 수석 연구원 로버트 윌슨이었어요. 자사 기술을 맹신했던 그가 권 박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천재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자 미국 연구원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균 오차율 0.8m라는 수치를 본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놀라워했죠. 펜타곤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관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재윤 박사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모두들 그와의 만남을 요청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기술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컸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성공적인 테스트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거였어요. 파자르3와 호베이제 미사일 총 47발이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텔아비브 시내에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진 건 새벽 5시 15분이었어요. 벤구리온 공항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주거지역에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폭음에 깨어나 혼란에 빠졌어요. 이어서 하이파와 아슈켈론에도 연이어 미사일이 착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지만 한계를 드러냈어요. 동시에 날아오는 47발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3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24발은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대부분 군사시설이나 빈 땅에 착탄했지만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시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미국 국방부는 즉시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어요.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 전단도 이스라엘 근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긴급 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어요. 워싱턴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란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했어요. 그 과정에서 권재윤 박사팀의 정밀 타격 기술을 활용한 이란 핵시설 무력화 작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미사일 공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아이언돔만으로는 대규모 공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요격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 권재윤 박사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이어서 펜타곤에서, 마지막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긴급 기술 지원 요청이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도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권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 측에서 최고 수준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권재윤 박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팀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 8시 권 박사는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김민수, 박소영, 그리고 새로 합류한 젊은 연구원들까지 총 12명이 회의실에 둘러앉았어요. 권 박사가 미국 측의 요청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김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네바다 테스트에서 증명된 위상 간섭 기술을 요격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문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원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어요. 과거 미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국장의 배신과 이정호 박사에 대한 무시를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과거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베테랑 연구원인 정민호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상대를 다시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번에도 일회성 협력으로 끝나고 나중에 또 외면당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과학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권재윤 박사는 한동안 말없이 팀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혔어요. 과학자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상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권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더 자세히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이나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특히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국 국방부에서 영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참석자들은 오스틴 국방장관, 데이비드 체인버스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클 국장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마이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스틴 장관이 먼저 상황의 긴급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추가 미사일 공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아이언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권 박사팀의 기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과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언급하며 권 박사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호소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의 일을 쉽게 잊을 수는 없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협력은 불가능하며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기술 기밀 보호였습니다. 과거처럼 한국 기술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공정한 비용 지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봉사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권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상황이 해결된 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있다면 이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불가능한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측은 예상치 못한 조건에 당황했습니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권 박사는 이 조건 없이는 어떤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만큼 미국도 인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영상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권 박사는 24시간의 검토 시간을 요청했고 미국 측도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양측 모두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었어요. 24시간 후 권재윤 박사는 팀원들과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기술적 우월성을 보여준 지금이야말로 대등한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김민수가 기술적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위상 간섭 기술을 이스라엘 요격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다만 실시간 데이터 링크와 원거리 제어 시스템 구축에 최소 72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박소영은 보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에서만 실행하고 이스라엘에는 인터페이스 모듈만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시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 미국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부통령도 직접 참여한 화상회의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권 박사팀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미국이 과거 실수를 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동 평화와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권 박사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예의를 갖춰 대답했어요. 부통령의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은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어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 조건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딜레마였어요. 이란 내 한인 보호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블링컨이 이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공개적 약속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 박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부 약속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볼 때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최소한 이란 내 한국 영사관과의 직통 한라인 구축과 긴급 대피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민하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과 짧게 귓속말을 나눈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통령은 권 박사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인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만 세부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었어요. 권재윤 박사는 잠시 팀원들과 상의한 후 조건부 동의를 표했습니다. 한인 안전 보장 방안이 구체화되면 즉시 기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권 박사는 한국 정부에도 상황을 보고했어요. 외교부는 즉시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 내 한인 현황 파악과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도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미국 측에서 답변이 왔어요. 국무부를 통해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과의 직통 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한인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서면 보장서도 전달했어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은 극비로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서였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마침내 협력 의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즉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김민수와 박소영은 기술 개발팀을 이끌고 권 박사는 미국 측과의 실시간 조율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요격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였어요. 기존 아이언돔 시스템의 위상 간섭 기술을 접목하려면 복잡한 인터페이스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네바다 테스트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됐어요. 동시에 보안 체계도 구축해야 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에 남겨두고 실시간 분석 결과만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혹시 모를 기술 유출에 대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72시간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기술이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 통합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실전에서 그 진가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이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규모였어요. 총 73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파자르 미사일 45발과 새로운 호베이제 미사일 28발이었어요. 이란은 이전 공격의 2배 규모로 보복 강도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텔아비브 통합방공센터에서는 즉시 비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권재윤 박사팀의 위상 간섭 기술이 아이언돔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권 박사팀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데이터 링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덕연구단지의 임시통제실에서는 12명의 한국 연구진이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권재윤 박사가 직접 지휘에 나섰습니다. 김민수와 박소영은 각각 궤도 분석팀과 위상 제어팀을 이끌며 실시간 대응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한 건 오후 12시 15분이었습니다. 기존 아이언돔 레이더가 탐지하자마자 한국팀의 AI 시스템이 즉시 궤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0.3초 만에 최적 요격 지점과 위상 간섭 패턴이 계산됐습니다. 텔아비브 방공센터의 이스라엘 기술자 다비드 골드만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확도의 궤도 예측이었거든요. 권재윤 박사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어요. 첫 번째 목표물, 요격 개시하세요. 그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음성이 이스라엘 현지 연구진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즉시 개량된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의 위상 간섭 기술이 적용된 요격 미사일이 이란 미사일과 정확히 만났어요. 기존과 다른 점은 폭발 없이도 상대 미사일의 전자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은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어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아미르 레비는 전투기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이란 미사일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폭발 없이도 무력화되는 새로운 방식의 요격이었거든요.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같은 방식으로 요격됐어요. 권재윤 박사팀의 실시간 분석과 위상 제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김민수가 요격률 100% 유지 중이라고 보고하자 서울 통제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게다가 이번 공격은 기존 아이언돔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AI 시스템은 28개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며 각각 최적의 요격 패턴을 계산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28발 모두 정확히 요격됐습니다. 이란 미사일들이 하나씩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했어요. 텔아비브 해변가에서는 자발적인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100%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방어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방공센터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비드 골드만을 비롯한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서로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즉시 서울의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라는 외침이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날 속보를 보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린이병원에서 지난번 공격 때 부상당한 8살 소녀 사라 골드스타인이 창밖으로 미사일이 요격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품에 안긴 채 이제 안전해졌어요 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현지 방송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권재윤 박사는 성공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어요. 팀원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자신의 기술이 무고한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즉시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한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어요. 미국 펜타곤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권재윤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들의 기술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국 기술의 놀라운 수준에 다시 한번 경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구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방공호에서 나와 다시 놀이터에서 뛸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 결정적으로 휴전협정을 하게 됐죠.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주한미군 주둔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에요.